시작할까요? 네, 시간 있으면 시작하시죠, 뭐.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드오타 LA지회가 마련한 온라인 경제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온라인 경제 세미나를 마련한 월드오타 LA지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유미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요. 이번 경제 세미나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 설정이라든가 또 비즈니스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월드오타는요, 전 세계 무역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협회입니다. 아마 이 방에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는 저희 멤버들이 많으실 테고 또 이 멤버이신 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저희 무역협회를 소개를 해드리면 40대 이하의 차세대 회원들 그리고 또 일반 회원들 또 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 이 무역협회 지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많은 협회들 가운데서 네트워킹이 가장 좋은 협회가 바로 월드오타 무역협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역을 하시거나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그 네트워킹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저희 무역협회 가입이 되어 계시지 않으시다면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들은 제가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요. 문의하셔서 가입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23-939-6582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30분 두 분의 강사님들을 모셔서 저희가 강의를 드릴 예정인데요. 글쎄요,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강의를 들으시다가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겠지만 오늘 질문은 받지 못할 것 같고요. 궁금하신 내용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하시면 두 분 강사님께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 전에요. 이번 온라인 세미나를 마련한 월드오타 LA지회의 최영석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사진으로 뵈니까 낯익고 반가우신 분들이 또 많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모두들 건강하신지요? 저는 로스앤젤레스 세계한인무역협회 최영석 회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시고 옥타일이가 주관하는 경제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모쪼록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모든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드오타 LA지회 최영석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셨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순서로 최운화 대표의 강의가 시작이 될 텐데요. 먼저 이 최운화 대표님께서는요, 전 유니티 은행의 행장님이셨습니다. 현재는 투자회사인 퀀텀 F&A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우리 LA 한인사회는 물론이고 미 주류사회에서도 경제 전문가로서 정말 팬층이 두꺼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각 언론사의 칼럼니스트 또 패널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좋은 강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최은하 대표님의 인사 말씀에 이어서 바로 강의 들어보도록 할까요? 최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옥타 우리 최영석 회장님과 LA 많은 이사님들 수고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들어와 주신 분들께 좋은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경제, 과거는 어땠고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는 어떨 것인가라는 주제로 30분에 걸쳐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30분의 시간을 같이 보내고 나면 저희가 좀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 그 현재 변화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의 그 유행, 트렌드를 좀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경제가 이 팬데믹이 지나고 났을 때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저희가 어떤 그 교육적인 추정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앞으로 우리 산업과 또 우리 일반 소비자들의 그 행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추정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경제의 그 환경, 우리 코로나 사태의 그 이전 경제 환경이 어땠나.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을 몰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그것 때문에 어려워진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도 어려워진 것도 있고 또 코로나 사태가 또 오히려 그것을 잘 넘어가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하는 면에서 그 전의 상태를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가 영향을 어떻게 미쳤나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나 그래서 그 결과 현재 경제 조건을 보고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저희가 추정을 해보고요.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추정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여기에 따른 그 우리의 불황 또는 침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전략을 한번 요약해보는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게 많이 있는데 오늘 그의 내용과 우리 수준, 우리들이 갖고 갈 그 시간의 제한 때문에 저희가 그 수준을 좀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깊은 내용을 들어가는 것은 그 시간이 좀 안 맞고 한 가지 화두로 저희가 꼭 아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New Normal, 새로운 기준이다 또는 새로운 표준이다 하는 얘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전까지의 세계 경제는 항상 불황과 호황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그 변화를 가져왔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모든 게 낮습니다. 성장도 낮고 이자율도 낮고 물가도 낮고 그 다음에 우리 노동비도 낮고 그래서 이것이 예전에는 불황일 시절에 이렇게 나타났다고 했는데 지금은 호황인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뉴 노멀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요즘 뭐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여러 사회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 단어의 시작이 된 부분은 경제 쪽에서 너무 이상하다. 호황인데도 왜 모든 게 낮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시작이 된 뉴 노멀이 이제 시작이었다. 상식적으로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런 뉴 노멀이 왔는가를 이해하면 이제 현재 상태와 앞으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뉴 노멀이 왔다고 하는 것은 호황이 되게 되면 대부분 인건비가 올라가고 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뉴 노멀 시대에는 지난 12년 동안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이번에 코로나 사태 오기 전까지 도대체 왜 호황을 이루고 있는데도 물가도 안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거기에 네 가지의 주요 요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회색 표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글로벌라이즈,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 나라에서 인건비가 올라간다든지 원가 상승이 일어나면은 싼 나라로 바로 이동하는 그런 체제가 되다 보니까 물가 상승의 그런 압력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기술력이 혁신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역시 너무 비싼 곳이 있으면은 기술이 대체를 해버리는 거죠. 인건비가 올라가면은 이게 자동화라든지 이런 현상이 나다 보니까 또 인건비 상승을 줄이고 인건비 상승이 줄면서 물가도 준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현상인데요. 그 소득과 재산의 그 불균형 또는 불평등이 많이 확대가 됐었죠. 이게 되다 보니까 이 소득이 낮은 계층에서는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계층만 소비를 하게 되고 오히려 저변 확대가 덜 되다 보니까 이쪽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던 물가 상승 압력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왼쪽에 주황색 박스에 있는 것처럼 빚이 너무 많이 늘었다. 가계의 빚이. 그래서 아무리 이제 소득이 늘어도 빚 갚기에 바쁘다 보니까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런 면에서 전체적인 수요를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뉴 노멀 시대가 오지 않았냐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현상을 저희가 보시면은 바로 이 마지막 박스 여기 보이시죠? 그 전까지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황 때는 굉장히 성장했다가 또 불황 때는 급히 떨어졌다가
이런 식의 되풀이를 해왔는데 지난 10년간은 거의 3%대 미만에서 미국이 경제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뉴 노멀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별로 그 빠른 성장을 안 하니까 뭔가 화끈한 느낌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있는데 이 상태가 그냥 지지부진 유지되고 있는 것이 바로 뉴 노멀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한 예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첫째는 바로 처음에 기억나시겠습니다만 1월에 중국이 문을 닫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의 공급망이 충격을 받으면서 공급이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공급이 줄었고요. 거기에는 공급망이 많이 망가지면서 또 국가 간의 교류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장기화되고 다른 나라들도 퍼지면서 1월, 2월까지만 해도 그 WHO 같은 데가 아직 팬데믹, 전 세계적인 유행이라고 선언을 안 했을 때였죠. 그러다가 이제 2월 말쯤 3월 초에 가서 팬데믹 선언을 하면서 이 국가 간의 이동도 많이 제한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수요도 줄게 된 겁니다. 대량 해고가 일어나고 공세가 일어나니까 소비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없어진 거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잘못되는 그런 상황이 왔고 이것이 바로 경제를 아주 급속하게 하락을 시켰다. 수요도 줄였고 그 다음에 공장 가동률도 줄인 현상을 가져온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황과 호황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대개 이 디맨드가 왔다 갔다 해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발생한 일은 굉장히 드문 현상이고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천재지변 같은 현상이 아니고서는 있기 힘든 현상이어서 경제계에서도 대응하기가 마땅치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프로덕션을 보시면 생산을 보시면은 이 50이라는 이 선을 기준으로 50이 넘으면 성장입니다. 50 밑으로 떨어지면 하락인데 그 전에 그 트렌드를 쭉 보시면은 제조업은 가끔씩 떨어질 때는 있었지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고 서비스업은 계속 상승을 해왔죠. 그러니까 미국은 한 번도 불황에 빠진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나고 나서 이렇게 아주 급강하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실업률도 보시면은 3.5%대까지 떨어져서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아주 너무 좋은 현상을 가지고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온 다음에 14%를 넘어섰고 아마 이번 달에 발표되는 그 6월 정도 되면은 20%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대공황, 1929년의 대공황 시절에 가장 높았던 25%에 거의 준하는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가 잘못하면은 대공황과 버금가는 어려움에 빠질 것 같아서 정부가 급하게 조치에 나섰고 첫째는 소비자들이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1200불 보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실업수당을 연장도 해주고 확대해주고 하는 조치를 취했죠. 정부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번 경우에 봉쇄령이 있은 다음에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아버리면 경제가 그 다음에 회복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경제가 회복할 때 회복할 수 있게끔 현재의 기업들을 살려놓자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PPP, 그 다음에 그 회사의 그 회사채를 사준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기업들도 유지를 시켜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비와 그 다음에 공급을 살려놓음과 동시에 금융권이 망가지면 아주 큰 치명타가 오기 때문에 금융권에 대해서도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부족하면은 연준에서 돈을 빌려주겠다 해가지고 3박자 수요, 공급, 금융을 전부 다 유지시켜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돈이 엄청나게 늘었죠. 돈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바로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코비드 이전에는 경제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나고 나서 수요와 공급이 다 급감하니까 정부는 돈을 늘려서
그 다음에 돈을 늘렸지만 사람들이 돈을 안 쓰죠. 안 쓰니까 저축률은 올라가니까 기업은 돈을 안 쓰니까 지금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해고도 하고 그 다음에 투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오히려 물가가 하락하는 이런 지금 사이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첫째, 이제 리오프닝이 시작이 됐죠. 미국 경제가 재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지금 요즘 다시 각각 12개 주 같은 데서는 제2차 유행이 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다시 닫고도 있는, 이렇게 약간 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큰 흐름은 재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정부가 준 돈을 저축을 해놓은 기반이 있어서 이 돈이 밀린 소비로 이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빠른 속도의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또 회사들도 그에 맞춰서 조금 살아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워낙 떨어진 상태에서 조금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전에 비교하면 아직도 굉장히 아래의 수준에 있습니다. 얼마만큼 충격적으로 빨리 성장을 했냐면 저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의류는 90%가 줄었습니다. 그랬다가 경제 재가동이 나고 나서 지난 5월 달에 보니까 거의 200% 가까운 성장을 했어요. 그럼 대단히 성장한 것 같지만 10%로 준 것에서 2배 성장해봐야 과거에 비하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 20% 성장했으니까 합치면 30%, 즉 코로나 사태 이전에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퍼니처도 마찬가지고 운동기구, 전자 전부 다 빠른 성장을 했지만 말씀드린 대로 워낙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비율로는 올라간 걸로 보이지만 아직도 경제 전체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그 다음에 이 실업자들도 상당히 많이 줄었다가 갑자기 올라간 걸로 보이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에 있다. 한마디로 경제는 아직 재가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낮은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재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 추세가 빠르게 올라간 추세가 계속되면 좋겠는데 이게 좀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2차 유행이 될까 봐 사람들이 다 조심하고 있죠. 그러니까 백신이나 치료제가 완전히 나오기 전까지는 이 두려움에 따른 조심스러운 소비는 유지가 될 거고요. 또 그 사이에 소비자들의 행동이 많이 바뀌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고 살아도 됐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과거같이 굳이 출근 안 해도 되겠다. 그 다음에 과거와 같이 그렇게까지 호화 소비를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니까 이쪽도 타격을 받고요. 조심스럽고 소비자가 변화해서 지금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다.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가 회복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유형이 지금 가장 유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W자로 회복할 거냐, 아니면 나이키 같이 회복할 거냐, 아니면 U자로 회복할 거냐 좀 어려운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이 선은 뭐냐면요. 원래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없었으면 이런 상태로 경제가 성장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툭 떨어졌죠. 그런데 재가동하면서 빨리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다가 2차 유행이 하면 또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데 이만큼이 경제에서는 잃어버린 세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W로 간다는 것은 제2차 유행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굉장히 나쁜 시나리오죠. 가장 나쁜 시나리오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키형은 뭐냐면 굉장히 떨어졌지만 일시적으로 빠른 성장하고 그 다음에는 서서히 빨리 성장해서 금방 회복을 할 것이다. 한 2, 3년 안에. 이게 나이키형 성장 모델입니다. U-shape은 떨어진 상태에서 일시적으로도 빨리 안 올라가고 계속 서서히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이게 넘버1으로 좋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좋고 3번이 좋습니다. 나쁜 것 중에 제일 덜 나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달에 발표한
이 모습이 가장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현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져서 올라가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서 보여드린 나이키형, 이 나이키형의 성장을 할 걸로 보는 것이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코로나 사태 이전에 뉴 노멀이었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화끈하게 성장하고 있는 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성장의 기조를 유지해 가는 그러한 호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한 힘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을 받으니까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해버린 거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 2,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40%까지도 예상을 합니다. 그것은 뭐 아주 심한 추락이죠. 그랬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재가동을 하면은 빨리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V자로 올라올 줄 알았는데 2차 유행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소비자들의 변화 Do it yourself입니다. DIY. 집에서 밥을 해 먹어 보니까 굳이 외식을 안 해도 되겠더라. 이런 게 한 가지 이해죠. 그 다음에 뭐 가족들하고 즐기는 것도 가족끼리 즐기는 게 더 낫더라. 밖에 안 돌아다니는 게 재밌더라.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재택근무 이런 것들이 쭉 이루어지다 보니까 숄텀에서는 그렇게까지 빨리 성장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세 가지 중에서 W자 또는 U자의 리커버리가 될 그러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숄텀 기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산업은 어디가 될 것인가를 좀 나눠봤는데 뭐 당연히 의료 쪽의 산업은 혜택을 볼 겁니다. 참고하셔야 될 것은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의료 산업은 많이 어려워졌었습니다. 그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느라고 다른 분야의 환자들이 거의 없어졌고 그 치료를 못했고 하다 보니까 의료계 전체로는 오히려 조금 그 하락세를 겪었었어요. 근데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그 의료 서비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가지고 이쪽이 좋아질 것이다. 그 다음에 정부가 백신 개발 같은 것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쪽의 R&D 쪽으로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좋아지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는 전부 다 사람들이 대면 접촉을 안 하는 변화인데요. 이 변화는 주의하고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고 그 전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기술 혁신이 큰 흐름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더 빨라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이라든지 자동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미디어, 그 디지털 미디어 요새 뭐 넷플릭스 보신다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온라인 리테일들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죠. 오늘 저희가 줌 미팅 하는 것도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서 이런 이 현장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러한 쪽에 관계되는 산업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대로 숄텀에서 볼 때는 여행, 숙박업, 항공, 그 다음에 그 오프라인 쇼핑, 그 다음에 리테일 쇼핑몰, 그 다음에 운동, 전부 다 네거티브하죠. 이것들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서 과거의 삶을 살아도 전혀 상관이 없겠다는 느낌이 오기 전까지 정상 회복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죠. 그에 비해서 중도에 있는 것들은 필수품,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뉴욕이 원래 대표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이 유명한 도시인데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이용도가 급감했죠. 그리고 오히려 자동차를 타고 그 대신 하우싱을 서버브 지역으로 나가가지고 피하겠다. 이런 식의 흐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산업도 나왔고 W나 U자형 회복을 할 거라 그러는데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적으로는 한 6에서 7% 정도 하락을 할 것이다. 2020년도. 그다음에 중국은 한 2, 3%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중국이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일본이라든지 미국, 독일, 캐나다, 이태리, 뭐 영국, 프랑스에 비하면 덜 떨어지는 것 같지만 꼭 아셔야 되는 건 중국은 지금 선진국이 아닙니다. 중국은 아직 이머징 국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진국이 아닌 국가가 2% 하락하는 것은 선진국이 6% 하락하는 것보다 충격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머징 국가들은 성장을 해야만이 유지되는 부분의 상태에 있는 거라서 중국의 2%를 너무 높게 보실 건 없고 중국도 2% 내지 3% 하락한다 그러면 선진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게 없으시고 중요한 포인트는 올해는 모든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숄텀 이렇게 되니까 생산성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지금 자기네 나라로 생산 시설을 가져오겠다 그러죠. 그 다음에 뭐 중국과 미국, 나중에 우리 김진정 변호사께서 미중 무역 분쟁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만은 이 국가주의가 상당히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이 생산성의 증가는 글로벌라이즈 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건강상의 이유와 그 다음에 국가 간의 분쟁 이유가 합쳐지면서 이 서로 고립주의가 더 많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계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진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생활의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의 중재 기능이 많아질 거다. 자, 미국은 전통적으로 그 사생활 보호가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걸 하면서 사생활 보호 부분이 많이 컴프로마이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 경제에 대해서도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미국 같은 국가에서 정부가 기업에게 문을 닫아라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일이 오리라고는 상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정책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만큼 양껏 돈을 풀 정도의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화당이 강조해왔던 적은 정부라는 개념에서 이제는 큰 정부로 가는 분위기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 큰 흐름이죠. 이번에 우리가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지만 대선과 그다음에 상하원 의원들 선거가 다가오지만 지금 민주당의 우세를 점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민주당에게 유리해지는 이유는 바로 정부 역할의 강조 부분이 이번에 나타난 것이 있다 하는 것도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사는 나라는 더 잘 견딜 거고 못 사는 나라는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정부가 역할을 해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이머징 국가, 소위 옛날에는 우리가 이걸 개발도상국이라고 그랬죠. 이런 국가들은 살아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더 어려워지고 선진국들이 더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추세가 있으니까 어느 나라에서 지금 무역을 하시든지 또는 사업을 하신다 그럴 때 그 국가가 속해 있는 입장을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과연 언젠가는 정상화되겠죠. 정상화라는 말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만 신경 써가지고 모든 행동이 변화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큰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모습이 고착화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은 과거로 돌아갈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온라인도 있고 오토메이션 이런 글로벌라이즈한 거, 리지어 산업, 여가 산업 이런 부분 많은 부분 돌아가겠지만 그래도 이전만큼 확실히 돌아가지는 못할 거라고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합리적인 추측 같아요. 그러면 뉴 노멀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 부채가 많아졌는데 국가 부채와 더불어 기업 부채, 가계 부채도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내셔널리즘 이런 것들 때문에
글로벌의 그 서플라이 체인이 바뀌는데 권역권으로 바뀌겠죠. 북미권, 아시아권, 또 뭐 이런 식으로 남미권 이런 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는 너무나도 빈부격차 문제가 이번 일로 해서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면은 정부가 계속 소득을 보장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복잡한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과연 노멀라이즈 정상화됐을 때 이전과 똑같이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번에 새로 배운 재택근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의 새로운 그 우리의 행위, 심리 이런 게 고착화될 것인지에 따라서 롱텀이 많이 바뀔 거다. 그럼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갈 것이냐? 아까 우리가 숄텀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가게는 어려울 때는 당연히 캐시플로우를 많이 비축을 하셔야 됩니다. 뭐 많은 기업들이 이미 그러고 있죠. 새로운 투자 안 하고 고용 안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대량 해고했다가 재가동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필요한 직원만 다시 불러드립니다. 자연스럽게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다 캐시플로우를 현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죠.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어떻게든지 정부 보조금 나온 것도 많이 저축하고 이런 것을 이미 하고도 계세요. 그 다음에 기업하시는 입장에서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많죠. 특히 소기업들의 경우에. 대기업은 아까 정부의 역할로 인해서 그런 기회가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소기업에서는 지금 현재 예상하기를 약 40%의 예를 들면 소매업의 40%는 문을 닫을 거라고 미국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현금 보유력이 강하고 잘 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회사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구조조정도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무급휴가를 보냈던 분들이나 대량 해고했던 분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다시 고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별 볼 일이 없었는데 그저 끌고 가고 있었던 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런 기회에 정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개인들은 고용이 굉장히 줄어있기 때문에 정부의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그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머징 국가는 그런 여력이 많이 적지만 선진국, 미국과 유럽권, 그 다음에 일본, 한국 같은 국가들은 이런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도움을 줄 거고 이럴 때 정쟁으로 넘어가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대선이 4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면에서 전쟁이 발생하다가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경영의 원칙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이나 밸류 체인이 바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정하시고 물론 무엇이 중요한 것은 하여튼 원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30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코로나 사태 이전, 그 다음에 현재 진행 상황, 앞으로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나눠봤습니다. 좀 아쉽게도 질문과 응답 시간이 할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제가 제 이메일 어드레스를 써놨으니까 혹시라도 질문이 있거나 또 다른 코멘트가 있으시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최은하 대표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메일 애드레스를 방금 보여주셨는데 혹시나 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릴까요? jack.choi@quantumfa.com인데요. jack.choi@quantumfa.com quantumfa.com으로
혹시나 더 궁금한 내용 이메일 하시면 우리 최은하 대표께서 자세하게 이메일 답변을 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이 달라졌는데요. 앞으로는 정말 어떻게 변화할까 예측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오늘 우리 최은하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이렇게 달라지겠지라고 예측하실 수 있는 그런 팁을 많이 얻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줌을 통해서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줌이라는 회사도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커진 회사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또 우리의 비즈니스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많은 팁이 된 그런 강의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요. 김진정 변호사님의 강의를 이어드리겠습니다. 김진정 변호사님께서는요. 저희 월드오프타 LA 지회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관세 무역업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그동안 정말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전해주셨는데 오늘도 좋은 정보 기대하겠습니다. 김진정 변호사님 인사하시고요. 그리고 강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정 변호사입니다. 오늘 우리 옥타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다 우리 아는 사실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 그 사태가 생기면서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좀 더 복잡해졌죠. 복잡해졌는데다가 또 이게 양국 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그래서 저희가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어떻게 바뀌고 또 어떻게 이 코로나 사태랑 관련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미중 무역 전쟁을 뭐 사실 어떤 의미에서 약간 종군 기사처럼 제가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그 여러 번 발표를 했지만 오늘 발표가 제일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씩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자, 무역 전쟁 현황인데요. 이제 사실은 그 미국과 이 중국의 무역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단순한 관세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죠. 미국 행정부에서 외국이 불공정 거래를 미국에 대해서 할 때 미국 행정부에서 이런 12가지의 법령으로다가 규제를 합니다. 그 중에 법령 중 하나를 오늘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왔죠. 여기 나와 있는 301조입니다. 301조를 가지고 중국에다 추가 관세를 매기는 것을 시작했는데 2017년 8월 14일에 미국 무역대법이 지시를 합니다. 중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태도를 좀 조사해봐라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7월 6일자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사인을 합니다. 즉 관세를 올리겠다는 거죠. 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세금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 1, 첫 818개 제품에 340억 불의 지역 관세를 25%를 인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죠. 주식 시장이 많이 요동을 쳤겠죠. 자, 그 후에 여러 번 이제 인상을 했고 그리고 나서 2018년 8월부터 2020년 금년도 이럴 때까지 여러 번 협상을 했습니다. 워싱턴에 갔다가 베이징에 갔다가 이런 대표단들이 많은 협상을 하고 결국 1차 미중 합의를 2020년 1월 15일에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딱 이 코비드 사태가 받게 됐죠. 이 협상 내용은 중국이 미국의 상품을 구매하는 걸로 하고 중국 금융시장을 개방하면서 미국은 환율 조작국에서 해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일부 관세를 좀 낮춰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합의 본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미국 무역 전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겼는지를 좀 이해를 하다 보면 우리 코로나 사태에서 겪고 있는 이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방향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무역 적자 때문입니다. 2001년도 중국이 WTO에 가입할 당시에 무역 적자와
지금 현재 무역 적자는 무려 5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리고 불공정 거래입니다. 위안화를 조작했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했고 국영기업 보조를 했고 외국 기업은 차별했다. 뭐 이런 식으로 불공평한 트레이드를 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도표가 참 재미있는데요. 20년 동안 중국과 미국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2001년도에 중국은 WTO에 가입을 합니다. 이때 WTO에 가입할 당시에 미국 GDP의 8분의 1 정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은 9/11 테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상당히 들떴죠. 경제 대국으로 가는 길목이다. 근데 미국은 초유의 금융위기를 맞게 됩니다. 2013년 드디어 시진핑 주석이 취임을 하면서 1대1로라는 것을 내세우며 중국이 전 세계 중심 나라로 바뀌겠다는 그런 위대한 중국몽, 중국 꿈을 꾸게 되죠. 근데 미국은 오바마 정부 때 이 정부 폐쇄를 경험하는 등 아주 힘든 나름대로 성장을 해왔지만 아까 우리 최은하 행정님이 말씀하신 대로 쭉 어느 정도의 성장을 했지만 그러나 중국처럼 중국이 이렇게 빨리 미국을 따라올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2017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중국 무역 제재를 하죠. 그리고 2018년, 19년에 상방 간의 관세를 인상하면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자, 이제 2020년이 왔는데요. 이 중국 차트를 보면 코비드-19을 그런 정도 해결하고 1차 무역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미국 쪽을 보면 재밌는 게 미국은 1차 무역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코비드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견해가 틀리는 건데 이 부분이 나중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yway, 자, 아까 나와 있는 것들은 정말 공식적인 이유지만 이런 비공식적인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더 이상 단순한 관세 전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중국이 미국을 따라오는 패권 전쟁의 도전이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패권 도전이 얼마나 되는지. 중국이 너무 빨리 성장한다는 거죠. 지금 막지 않으면 이 중국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건데 중국은 지금 미국의 GDP의 70%에 육박했고 군사 비용을 3분의 1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몽이 이 패권 국가인 미국에 도전을 하고 있죠. 이전에 일본이 미국 GDP의 40%를 도달했을 때 이 프라자 협약이라는 것을 작동해서 미국이 일본을 누릅니다. 이때 미국은 원화의 밸류를 올리면서 일본이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죠. 이게 그 유명한 프라자 협약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중국에다가 한번 어플라이 해보려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결국은 이 지구상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는 미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도전한다는 거죠. 자, 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의 우위에 써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통신망, 즉 5G를 우리가 선점을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 5G는 중국이 앞서 있습니다. 근데 5G를 만들려고 그러면, 유지하려고 그러면 반도체가 필요한데 이 반도체는 중국이 또 우회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 5G를 이끌고 가고 있는 화웨이를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화웨이의 반도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를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간접 판매 금지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과 맞아 떨어졌습니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유세를 할 때 대선 유세를 하면서 7가지의 무역에 관한 공약을 했는데 그중에 5가지가 중국을 손본다는 그런 유세입니다. 공약입니다. 강력한 무역 협상가를 임명하고 불법 무역 행위를 제재하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 성공을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몇 달 후에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현재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이 당연히 앞서고 있습니다. 트럼프보다. 어떤 여론조사는 35%까지 내려갔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놀라운 다른 하나의 그 통계가 있는데,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에 대한 이 비호감도가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어요. 역대. 공화당은 72%, 공화당이 72%고 민주당이 62%, 그리고 에버리지를 합치면 66%. 즉 3분의 2에 해당하는 미국 시민이 중국 사람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점을 놓치지 않겠죠. 다시 중국을 2016년도와 마찬가지로 대선에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분은 존 볼턴이죠. 얼마 전까지 안보 보장으로 있다가 그만두고 회고록을 냈는데, 그 회고록 가운데 이 말이 뭐 얼마나 진실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과 관계되지 않은 어떤 일에도 관심이 없다. 불행한 스테이트먼트인데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선과 이 중국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코비드-19를 맞이했습니다. 코비드-19을 맞이해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무역도 당연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변화 중에서 코비드-19으로 인한 무역 환경 변화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디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아까 우리 최훈아 행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탈국제화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몇 주 전이죠. 6월 19일 날 그 미 국회에서 보고서를 했는데, 2008년도의 금융위기처럼 지금은 그런 위기가 아니라 지금은 supply shark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한국산 자동차를 구입하면 그 자동차가 한국에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부속품들이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져서 한국에서 최종적으로 생산해서 미국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글로벌 밸류 체인 컨셉에서 제품들이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 코비드 사태 때문에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돈의 흐름이 아니라 물건의 흐름, 즉 물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탈동조화, 디카플링이 가속되고 있다. 디카플링이란 말을 최근 그 포린 팔리시에 나오는 칼럼을 제가 읽어봤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Great Decoupling 이라. 자, 중국 나름대로 이 경제 블록을 형성해서 가야 되고,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이혼을 하겠다는 거죠. 미국대로 그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건데, 이게 그 이전에 미소 간에 다툴 때와 미중 간에 다툴 때는 이게 지금 많이 다릅니다. 이전에 미소 간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냥 헤어지면 그만인데, 중국과 미국은 경제적으로 너무 얽혀있기 때문에 이게 이혼을 해도 이 재산 분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디커플링 이슈가 지금은 다시 이 코비드-19 이 시대에 강력하게 이 미국 정부 내에서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전략적인 그런 제품들이 정말 이 다른 나라를 의지할 수 없구나라는 그런 의식들을 하게 돼서 리쇼링 프로덕션 of strategic 이런 프로덕트에 대한 컨셉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컨택리스 비즈니스 컨셉이 생겼는데, 자, 이슈는 뭐냐면 이 코비드-19 사태 때문에 미중 대결 구도가 악화됐다는 겁니다. 왜? 합의를 했는데 상반간에 서로 합의를 해서 그럼 나도 뭐 콩을 사주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이 코비드-19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지가 않죠. 그리고 미국은 미국대로 중국이 코비드-19을 일으켰지만 이렇게 무사한데 우리는 이렇게 정말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탈동조화는, 이 디커플링은 두 개의 경제 블록을 분리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으로 분리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신냉전 구도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국 거래를 재평가할 시간이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과 중국은 한 사람이
쓰러져야 되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코비드-19 결국 이 무역 변화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디카플링에 관한 이슈를 우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국 무역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이 참 중요한데, 이 전망에 앞서서 제가 늘 이 세미나를 하게 되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를 보는데, 미국 통상 관련해서 주요 인물로 이 네 분의 장관이 계시는데, 이분은 상무성 장관이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무역위원회 위원장이시고, 그리고 재무부 장관이고, 그리고 무역대표부 장관입니다. 6월 20일 지난주죠. 지난주에 나바로 무역위원장이, 이분은 UC 얼바인 교수를 하다가 하버드에서 철학 박사를 하신 분인데, 중국을 악마로 규정하는 사람이죠. 중국을 데블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 어록입니다. 지난주 어록이죠. 중국과의 거래는 끝났다. It's over.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참 재밌는데, 중국이 China sent several thousands of COVID-19 infected people. 미국으로 중국 사람들이 수십만 명을 코비드-19 이게 감염된 사람을 보냈다, 센트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중국에 대해서 아주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Relationship is over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다시 트럼프가 한마디 하니까 뒤에 약간 이걸 컴프로마이즈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우신 장관입니다. 이 무역위원장이 하고 난 그 다음날 재무부 장관이 한 말씀 합니다. Economic decoupling if not based on fair deal. 자, 중국이 공평하게 하지 않는다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이혼을 하겠다는 거죠. 아까 제가 그림에서 보여준 것처럼 You go your way, I go my way 하겠다는 거죠. 참 재밌습니다. 재확산이 되어도 샷다운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자, 이런 장관들이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로스 상무장관 말씀은 어제 나온 얘기인데요. 미국이 US suspend some trade benefit to Hong Kong. 홍콩에 대해서 이 무역 베네핏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뭐 미국이 홍콩에 무슨 뭐 무역 혜택을 주고 있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아마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미국이 해외 수출할 때 어떤 10가지 정도의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그런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제품이라도 이게 중국으로 가느냐, 홍콩으로 가느냐, 사우스코리아로 가느냐 다릅니다. 동일한 제품이 중국으로는 못 가지만 홍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홍콩으로 가는 길을 막겠다는 겁니다. 굉장한 제재입니다. 어마어마한 제재죠. 그리고 물론 다이렉트리 하위 가능은 안 했죠. 그리고 이 예를 들면 미국 인텔에 있는 반도체 제품이 이 TSMC는 굉장히 유명한 반도체 회사죠. 완성품을 만드는 대만에 있는 회사죠. 화웨이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라 그럽니다. 왜? 미국이 디자인을 이 TSMC에다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deemed export, 수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수출을 제한했다는 거죠. 왜? 중국으로 가는 최종 소비자에게 가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법령이 그렇습니다. 수출 법령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홍콩을 중국이랑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동일하게 취급해서 홍콩으로 이 볼트 하나를 보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볼트 나트가 듀얼 퍼포스라 그래서 이 무기에 사용될 수 있을 경우에는 같은 볼트라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로버트 하이드 장관이 제와 같은 통상법 변호사인데요. 이분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Decoupling is very complicated. 그렇죠. 굉장히 이성적인 말입니다. 사실은 이 두 경제의 큰 나라가 헤어진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신중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즈 장관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을 제일 받지 않는 자기 손짓급 발언을 소신 발언을 하는 사람이죠. 자, 마지막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 복잡합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비즈니스맨이고 부동산 협상가이고 계좌 사정 복잡하고 끊임없이 트윗이 날리는데 이게 그 다음날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참 이게 정말 혼동을 주는 그런 트윗들이 많았죠. 그리고 이 공약 이행을 통해서 재선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결심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들을 이해해서 우리는 이 무역 전쟁이 어떻게 언제 끝날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프리딕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5일에 1차 협상을 했는데 대선 전에 끝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선 후에는 끝나나요?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당선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재선에 당선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것이 우리 무역협력의 견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미중 무역 전쟁은 장기전이라는 거죠. 전쟁의 형태가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단순한 관세 올리기 힘겨루기였는데 지금은 이게 패권 전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왜? 미국은 중국이 너무 크는 걸 원치 않아요. 그리고 너무 불안해합니다. 너무 불안해요.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의 대결 구도로 가고 있다는 거죠. 쉽게 끝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즉 물리적으로 대포를 쏘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다 갈등으로 비칠 수 있는 신냉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그런 의견들이 칼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이 말인데요. More than Trump.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서 대선의 미중 전쟁만을 이용하겠다는 것으로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미국에 있는 많은 이런 지식인 그룹이라든지 띵탱크라든지 아니면 월가라든지 그리고 미국 국회의회라든지 다 여야 합쳐서 이 문제를 중국은 to be checked, 체크해야 된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트럼프 대통령이 없다 그래서 이 미중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장기전이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신냉전 징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홍콩 보안법을 중국이 만드니까 미국에서 굉장한 다른 그 리스폰스를 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국 기업 책임법입니다. 이 법률을 만들어서 알리바바와 같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경제 번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탈중국 서플라이 체인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죠.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술품을 홍콩의 수출을 제한한다는 얘기는 중국으로 못 가게 한다는 거죠. 하웨이 공급망을 2차, 즉 다른 나라, 즉 제3국에게도 제재를 하는 겁니다. 중국에 팔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거의 중국의 내정 간섭 수준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이게 신냉전의 징후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미국 전쟁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참 누가 성전국이라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몇 가지의 팩트를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진핑은 트럼프의 이런 모습을 기회로 생각한다. America first, make America great again. 시진핑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미국 우선주의를 해서 사실은 디카플링을 해서 미국 그룹과 중국 그룹으로 나눠졌을 때 각자의 편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에서 또 이민으로다가 많은 사람들을 이 이민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멕시코의 국경을 닫고 이런 일들이 미국을 고립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은 속으로 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진핑은 끝까지 간다. 자, 이 얘기는 중국을 많이 연구한 학자의 칼럼에서 제가 봤는데 시진핑은 지금 사실은 거의 독재라는 말이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 있지만 시진핑은 종신 집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상에 있는데요. 자, 시진핑 주석이 중국을 영원히 마치
천황처럼 통치를 한다 그랬을 때 해야 되는 한 가지 오블리게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국을 정말 세계의 중심 국가로 만든다는 거죠. 그런 결심을 시진핑은 이미 이전에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일본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때 일본이 미국의 GDP 40%를 따라올 때 한 방 먹였습니다. 박살이 났죠. 박살이 나서 일본이 지금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근데 그 펀치를 이 중국에다가 지금 날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미안하지만 중국에서는 China is different from Japan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GDP가 70%고, 물론 아직도 정말 개발도상국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은 대단하다는 거죠. 우리는 일본처럼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사고 방식들을 중국 사람과 중국 지식인들과 중국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미국도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가 몰랐던 것이었지만 미국 군부도 중국을 주적으로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6월 달이었죠. 미국 그 국방부에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미 상원에서 그 예산을 줄 때 중국에다가 6 빌리언을 업그레이드, 중국을 대항하는 우리 무기를 업그레이드하는 예산을 줬는데 국방부에서 신청한 예산보다 더 얹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여야 전부 다 100% 만장일치로. 이런 분위기고 미국이 한 목소리로 중국을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지금 현재는 미국이 절대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은 사실 2035년 정도 되면 아마 국방비가 미국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2049년도에 미국의 경제력에 추월할 수 있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중국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미국도 당연히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두 나라를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옛날 일본처럼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대선 전에 올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이 미국 전쟁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나 길게 간다면, 이런 식으로 특별한 변화 없이 길게 간다면 중국이 상당히 위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중국을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생각보다 굉장히 전략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감추어진 모습들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어차피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할 때도 농담으로 했지만 트럼프는 46년생 개띠, 시진핑은 53년생 뱀띠. 누가 이길까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둘 다 정말 불화같이 화를 내는 이 힘 좋은 미국과 뭔지 모르지만 정말 서서히 준비하는 이 중국이, 이 전쟁은 우리가 정말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역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우리 비즈니스맨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무역 전쟁의 변화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가야 할까요? 미국 관세의 기준은, 무역을 할 때 꼭 필요한 이 관세의 기준은 그 품목 번호와 원산지에 달려 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이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컨셉보다는 컨트리 오브 오리진 차이나인데요. 중국 원산지의 상품은 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관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무역 제재라는 것은 비관세 장벽이 매우 중국 제품에 대해서 높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무역 전쟁이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역 거래 조건에서 그 인코텀이라 그러죠. 수출자가 이 관세를 지불하게 하는 그런 DDP 계약이 이런 계약을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우리가 선호하게 되겠죠. 그리고 중국 원산지를, 중국에서 물품이 일부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최종 원산지를 중국이 아닌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우리가 타립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연결 공정 과정을 거쳐서 중국 원산지를 변경하는 것도 방법이겠고, 생산 기지를 숙고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마지막으로, 지금은 우리가 클리어하게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희망사항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이런 디커플링이 마치 코비드 사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처럼 이런 디커플링 사태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우리의 그 비즈니스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도 마찬가지로 제 이메일 어드레스를 여기다 남겨두었으니 여러분께서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진정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김진정 변호사님께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이메일 주소 제가 한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jj@jjkim.com입니다. jj@jjkim.com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웹 세미나를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세미나의 풍경입니다. 아직은 웹 웨비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치는 않겠지만 앞으로 점점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현재 89분이 오늘 세미나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는 외국에서 참여하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웹 세미나가 아니었다면 외국에서 이렇게 참여하시기는 어려우셨겠죠. 그리고 아마 편리하게 이곳저곳에서 일하시던 곳에서 이렇게 웹을 통해서 세미나 함께 하실 수 있어서 참 좋다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좋은 세미나 더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89분 지금 화면에 스마일하고 한 번만 좀 화면을 봐주시겠어요? 저희가 함께 화면 캡처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카운트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하실 때 미소를 활짝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저희 월드오타 LAG에서 마련한 경제 온라인 세미나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세미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